오늘은 한 송이 시처럼 살다간 세월의 끝자락에서 자신의 존재를 조용히 남긴 한 노인의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이름도 남기지 않은 그녀는 요양원의 작은 방 안에서 생의 마지막을 맞이했지만 그녀가 남긴 단어들은 살아있는 이들의 가슴을 울렸습니다. 그녀가 세상을 떠난 후 간호사들이 정리하던 그녀의 몇 안 되는 소지품 속에서 발견한 건 낡은 종이에 손글씨로 꾹꾹 눌러 쓴 시 한 편이었습니다. 이 시는 간호사들의 마음을 뒤흔들었고 복사되어 병원 곳곳으로 퍼졌으며 마침내 영상으로 제작되어 전 세계 수많은 사람의 눈물샘을 자극했습니다. 이제부터 들려드릴 이 시는 단지 한 사람의 기록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언젠가 마주할 수도 있는 거울과 같은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나이 들어 요양원에 가고 싶지 않다면 반드시 기억해야 할 세 가지도 함께 떠올려 보게 됩니다. 간호사 선생님들, 지금 저를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제가 보이시나요? 아니면 보이긴 해도 그저 투정 부리고 초점 없는 눈을 가진 변덕스러운 노인일 뿐인가요? 입가에 흘린 음식물의 인상을 찌푸리시고 왜 대답이 느리냐며 목소리를 높이실 때 전 속으로 바라던 게 단 하나뿐이었습니다. 그저 조금만 더 저라는 사람을 이해하려는 노력이었다면 좋겠다고요. 당신들이 성가시다는 이유로 제 팔을 거칠게 잡을 때 저는 스스로 제 몸을 제어할 수 없다는 자책감에 쌓였고 그래도 어딘가 남아있는 마지막 자존심으로 허공에 팔을 휘저으며 저항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그저 못 알아듣는 바보 같은 노인으로만 보였겠지요. 양말 하나 제대로 못 신는 모습도 늘 잃어버리는 신발 한 짝도 그저 한심하게만 느껴지셨겠죠. 목욕을 시켜줄 때 설거지통보다도 못한 몸이라며 무심한 눈빛을 보낼 때 제 눈에선 눈물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그 물방울은 당신들 눈에 보이지 않았을 거예요. 차가운 물에 섞여 흘러가 버렸으니까요. 당신들은 제가 사람이 아니라 그냥 돌봐야 할 무언가처럼 느껴졌을지도 모릅니다. 나눠 먹는 식사가 아닌 입에 넣어주는 의무적인 행위 속에서 저는 짐승보다 못한 존재로 비춰졌는지도 모르겠네요. 혹시 당신들은 진심으로 저를 그렇게 생각하고 계셨던 건가요? 제 팔에 남겨진 그 수많은 멍, 혹시라도 그게 망가진 보랏빛 들꽃처럼 보였나요? 상처인지도 모르고 지나치셨나요? 간호사 선생님들, 이제는 다시 한번 눈을 뜨고 저를 바라봐 주세요. 당신들의 손에 움직여지고 당신들의 판단에 의해 식사하고 온몸에 남은 멍을 견뎌내며 조용히 앉아있는 이 노인, 그가 누구였는지 당신들께 말씀드리고 싶어요. 어릴 적 제게는 따뜻한 품의 부모님이 계셨습니다. 형제자매와 함께 뛰놀던 시절도 있었고요. 16, 사랑을 처음 알게 되어 두근대는 마음으로 누군가를 향해 걸음을 옮기곤 했습니다. 20살이 되었을 땐 운명 같은 사람과 맹세를 나누고 함께 미래를 그리며 가정을 이루었습니다. 25, 아이가 태어나면서 제 삶은 새로운 사랑으로 가득 찼고 그 아이들을 돌보며 밤잠을 설친 나날들 속에 제 젊음은 천천히 성숙으로 녹아들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 모든 시간들이 제 안에서 살아 숨쉬고 있습니다. 당신들이 보는 이 늙고 연약한 육신은 한 세월의 기억과 사랑을 품은 사람의 마지막 껍질일 뿐입니다. 이 시는 단지 한 할머니의 독백이 아니라 우리가 언젠가 마주할지도 모르는 나의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누구나 사랑받으며 살아왔고 사랑을 주며 살아왔습니다. 그러니 부디 나이 들어 아무것도 못하는 몸이 되었다 해도 그 사람의 지난 시간들을 무시하지 말아주세요. 그녀는 그렇게 말하고 있었습니다. 보이지 않던 삶의 파편들이 이 시 속에 스며들어 조용히 속삭이고 있었습니다. 나는 사람이었습니다. 어느 따뜻했던 봄날처럼 그때도 우리 가족은 서로를 끌어안으며 살아갔습니다. 작은 실수에도 웃음이 터졌고 비 오는 날엔 서로의 어깨를 우산처럼 덮어주던 기억이 아른거립니다. 가난도 피곤함도 우리를 흔들 수 없었어요. 왜냐하면 그 시절의 우리 집은
세상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평온한 안식처였으니까요. 30이 되었을 땐 아이들이 제법 자라 말귀를 알아듣기 시작했죠. 남편과 나는 그 작고 사랑스러운 생명체들이 조금씩 세상을 알아가는 모습을 보며 말로는 다 담을 수 없는 기쁨에 젖었습니다. 매 순간이 선물 같았고 이런 날들이 영원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자주 하곤 했죠. 그보다 더 나은 삶이 있을 수 있을까? 그렇게 행복했습니다. 40이 되어 아이들은 어느덧 어른이 되어 제 갈 길을 찾아 떠나갔습니다. 집안에 퍼져 있던 웃음소리가 하나둘 사라졌지만 제 곁엔 여전히 든든한 사람, 남편이 있었기에 외롭지 않았습니다. 그가 있던 그 자리, 그 존재만으로도 빈 집은 다시 온기로 가득 찼고 나는 여전히 누군가의 아내로 살아 숨쉬는 존재로 매일을 감사하며 살아갔어요. 50살의 문턱을 넘자 아이들은 이제 부모가 되었고 나는 처음으로 할머니라는 호칭을 선물 받았습니다. 그 작은 손자들이 제 무릎 위에 올라와 앙증맞은 눈으로 저를 바라볼 때 저는 비로소 인생이 다시 한번 새롭게 피어나는 기분을 느꼈답니다. 세월의 쓴맛 끝에 찾아온 단비처럼 노년의 시간은 그런 평화로움과 새로운 의미를 안겨주었습니다. 하지만 인생은 늘 온기만을 품고 있지 않더군요. 어느 날 가장 가까이 있었던 사람이 조용히 제 곁을 떠났습니다. 문득 남겨진 현실을 마주하니 공기조차 차갑게 식어가는 것 같았고 앞으로의 시간을 홀로 감당해야 한다는 사실에 몸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늙음은 외로움과 맞닿아 있고 상실은 삶을 지우는 게 아니라 더욱 짙게 남긴다는 걸 그제야 깨달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슴 한편에는 다시 사랑하고 싶은 마음이 살아 있었습니다. 한때 불꽃 같았던 청춘의 감정이 다시금 미약하게 피어나는 걸 느꼈고 그 감정을 외면하지 않으려 노력했어요. 웃었던 날들을 떠올리고 울며 지샌 밤들을 다시 되짚으며 저는 지금도 살아가고 있습니다. 삶을 그리고 나 자신을 사랑하기 위해 다시 일어서려는 중입니다. 뒤돌아보면 모든 순간이 얼마나 빠르게 스쳐 지나갔는지 모릅니다. 손에 쥘 수 없었던 그날들의 무게를 되새기며 저는 드디어 영원한 것은 없다는 명백한 진실을 받아들이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간절한 바람을 남깁니다. 부디 저를 다시 한번 바라봐 주세요. 이제는 주름진 손으로만 존재하는 제가 단순히 투정 부리는 늙은이로 보이진 않길 바랍니다. 제가 당신의 어머니는 아닐지언정 누군가에겐 어머니였습니다. 당신의 아버지는 아닐지라도 한때는 누군가의 전부였던 사람이었어요. 먹을 걸 주듯 짐승에게 먹이를 던지듯 하지 말아주세요. 그저 진심으로 밥 한 끼가 고맙다고 느낄 수 있게 해주세요. 멍들게 하지 마세요. 몸이 멍들기 전에 마음이 더 깊게 다치고 떠나는 일이 없도록 해주세요. 살아있는 동안 단 하나 내가 바라는 건 그것뿐입니다. 이 글을 읽고 계신 지금 당신은 무엇을 느끼고 계신가요? 인간은 태어나서 자라고 병들고 언젠가 죽습니다. 그 단순한 순환 속에서 우리는 각자의 이야기를 써내려가고 있지만 그 끝이 얼마나 외롭고 처참할 수 있는지 그 진실을 우리는 종종 외면합니다. 이제 요양원이라는 단어는 단순한 시설이 아니라 시대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그곳은 병원이 아닙니다. 삶이 서서히 소멸되는 공간입니다. 언제부턴가 자식들은 부모를 너무 힘들다는 이유로 돈 몇 푼에 그 책임을 넘기고 말죠. 그들이 건넨 작별 인사조차 없이 요양원으로 보내지는 부모들은 떠나는 순간까지도 자식의 행복만을 빌고 있습니다. 그때 그 부모의 얼굴을 똑바로 바라보는 자식들이 얼마나 될까요? 혹여나 자신의 마음이 무너질 두려워 눈을 피하고 외면하는 자식들 앞에서 부모는 차마 말하지 못할 슬픔을 꽁꽁 숨긴 채 미소를 짓습니다. 나는 괜찮다. 너는 너답게 잘 살아라. 그 말은 결코 괜찮아서 하는 말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자식을 향한 마지막 온기와 체념의 인사일 뿐입니다. 현실의 무게에 짓눌리며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때론 한마디의 말이 마음 깊은 곳에 잔잔한 파문을 일으키곤 합니다. 언뜻 평범해 보이는 문장이지만 삶의 본질을 건드리는 그 울림은 쉽게 지나치지 못하게 만듭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 한국 사회는 그 구조 자체가 점점 더 낯설고 불안정하게 변해가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정상이라 부를 수 없는 방향으로 기울어지고 있다는 것이죠. 아이를 낳지 않습니다. 결혼을 하지 않는 이들이 많고 결혼을 한다 해도 출산을 선택하지 않는 부부들이 빠르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한 집에 아이가 단 한 명도 없는 풍경은 이제 익숙한 현실이 되었습니다. 그와 동시에 노년층은 눈에 띄게 많아지고 있습니다. 새로운 세대가 태어나지 않으니 사회의 무게는 고스란히 중장년층의 어깨 위에 놓이게 됩니다. 지금의 30대, 40대들이 앞으로 20년이 흐른 뒤 환갑을 맞이할 때 그들은 여전히 70, 80대 노부모를 부양해야만 하는 이중의 짐을 떠안게 될지도 모릅니다. 결국에는 노인이 또 다른 노인을 돌봐야 하는 시대, 우리는 이미 그 문턱에 와 있는 셈입니다. 영화 스틸 라이프를 떠올려보면 이 현실은 결코 과장된 상상이 아닙니다. 그 영화 속에서 주인공은 혼자 죽은 사람들의 유해를 수습하고 장례를 치러주는 일을 맡고 있습니다. 아무도 찾아오지 않는 외로운 장례식, 그리고 살아생전 누구에게도 기억되지 않은 채 사라져가는 삶들. 그들이 생전에 어떤 사람이었는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다만 주인공은 그 일을 묵묵히 수행할 뿐입니다. 그의 손길이 그나마 마지막 존엄이 되어주는 이야기죠. 공무원이기에 맡은 일일지 모르지만 그 모습은 생과 사를 대하는 인간적인 존중이 무엇인지를 되묻는 장면이기도 합니다. 이제 그 영화 속 세계는 더 이상 낯설지 않습니다. 우리 부모님 세대, 특히 50와 60년대 혹은 그 이전에 태어난 분들은 상상조차 어려운 시련과 노동을 견디며 살아오셨습니다. 그 시절엔 요양병원이나 요양원이라는 개념조차 희박했고 아픈 부모를 돌보는 일은 자식의 몫이었습니다. 아니면 며느리의 희생이 당연시되던 시절이었지요. 그렇게 수십 년을 지탱해 오다 보니 어느새 자신이 60이 되어버린 겁니다. 인생의 대부분을 돌봄과 책임, 희생 속에 바치고 이제 자신이 돌봄을 받아야 할 나이가 되었는데 그마저도 여의치 않은 세상이라면 이 얼마나 슬프고 씁쓸한 일일까요? 물론 지금은 사회적 인식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부양이라는 단어에 담긴 무게를 더는 개인에게만 짊어지게 해선 안 된다는 공감대도 커졌습니다. 그렇지만 막상 부모를 요양원에 모시려 하면 수많은 현실적 벽이 우리를 가로막습니다. 쉬운 결정이 아니라는 건 누구보다 자식들이 잘 알고 있지요. 요즘엔 많은 이들이 요양병원이나 요양원으로 부모를 보냅니다. 그러나 그곳에는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비용과 감정의 비용까지 숨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일반 요양병원에 환자가 입원하게 되면 병실당 6명이 함께 사용하는 구조라 할지라도 간병인을 위한 비용이 별도로 발생합니다. 장기 요양보험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이 간병비는 전액 자비 부담입니다. 6명의 환자 가족이 각기 40만 원씩 내면 간병인은 매달 240만 원을 받게 되는 구조입니다. 여기에 법적으로 본인이 부담해야 하는 입원 비용이 따로 붙습니다. 보통 60만 원 정도지만 각종 의료 서비스나 부대 비용을 포함하면 적어도 110만 원 이상은 각오해야 합니다. 이렇게 되면 노년의 안전과 보호를 바라는 마음 하나로 시작된 선택이 어느새 경제적 부담이라는 이름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삶의 마지막 구간을 누구와 어떻게 걸어갈 것인가? 그 질문 앞에서 우리는 아직도 준비되지 않은 채 서 있습니다. 부모를 위한 선택인지 자신을 위한 회피인지조차 헷갈릴 만큼 혼란스럽고 아픈 현실 속에서 우리는 묻습니다. 과연 요양병원은 누구를 위한 공간인가? 그곳은 병든 사람을 위한 곳이 아니라 책임의 경계를 넘겨놓기 위한 시스템은 아닐까? 이 사회가 떠안고 있는 노년이라는 무게에
그건 단순히 숫자나 통계가 아니라 아주 오랜 시간 사랑하고 살아낸 누군가의 이름입니다. 그리고 그 이름은 언젠가 우리 자신의 이름이기도 할 것입니다. 간병이 필요한 가족을 위한 요양병원을 알아보다 보면 우리는 한 가지 사실 앞에 자주 멈춰서게 됩니다. 좋은 곳이라 불리는 병원들은 간병비만 해도 80만 원 이상을 요구합니다. 그마저도 기본적인 입원비나 기타 서비스 비용을 포함하지 않은 금액이죠. 병원마다 세부적인 요금 체계는 제각각이지만 대체로 최저선이라 할 수 있는 금액이 110만 원 안팎입니다. 더 큰 문제는 시설의 질과 가격이 반드시 정비례하지 않는다는 데 있습니다. 운영이 원활하지 않거나 적자를 우려하는 일부 요양병원들은 간병비를 낮추는 데만 집중하고 정작 환자에게 돌아가는 서비스의 질은 등한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게 운영되는 곳에 부모님을 모셔두면 남겨진 가족의 마음 한구석은 늘 불편한 찜찜함으로 가득 차게 됩니다. 정성 없는 간호, 노후한 침대, 무심한 눈빛들 속에서 우리의 사랑하는 부모가 하루하루를 버틴다면 그 병원이 아무리 저렴해도 편히 보낼 수는 없는 일입니다. 그래서 정말로 가격과 품질이 동시에 만족스러운 요양병원을 찾는 일은 그야말로 별을 따는 일처럼 어렵고 드문 기회입니다. 요양원은 조금 다릅니다. 만 65세 이상의 노인만 입소할 수 있고 입소 자체도 장기 요양 등급이라는 까다로운 기준에 따라 분류됩니다. 더 큰 차이점은 상시 배치된 의사가 없다는 점입니다. 이건 단순한 차이가 아니라 생명을 다루는 환경에 있어 치명적인 결함입니다. 어르신들이 요양원에 계시다 큰 이상 증세를 보여도 제때 의료적 판단과 치료가 이루어지지 않는 일이 다반사입니다. 실제로 이로 인한 사회적 논란과 사고는 뉴스 속에서 자주 보도되고 있고 그 중에는 국가적 대응까지 이어졌던 심각한 사례도 있습니다. 정부 보조금이 지급된다 해도 그 예산으로 얼마나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지는 여전히 의문입니다. 더 큰 문제는 인력 구조입니다. 일부 요양원은 한 명의 요양보호사가 20명, 많게는 30명까지 감당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는 단순히 관리가 힘들다는 정도를 넘어서 인간적인 돌봄의 범주를 벗어난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공공재정의 지원을 받는 국공립 요양시설은 사정이 조금 나을 수 있지만 이 또한 현실의 벽은 높습니다. 입소 대기 기간만 해도 보통 3, 4년이 걸린다고 하니 당장의 위기 상황에 대응하는 데는 거의 무용지물에 가깝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 또 한 건의 안타까운 기사가 세상에 알려졌습니다. 요양원에 모신 지 겨우 한 달 만에 멀쩡하던 아버지가 반쯤 혼수 상태가 되었습니다. 보호자의 절박한 외침은 대형 병원 진단서를 통해 사실로 드러났습니다. 강제로 밥을 먹이는 과정에서 발생한 흡인성 폐렴, 무분별한 약물 투여로 인한 신장 기능 저하, 영양 결핍, 심각한 탈수 증세. 결국 중환자실에 실려가며 가족들은 통곡했고 병원은 말했습니다. 상태가 위중합니다. 생명이 위태롭습니다. 그런데 정작 요양원 측의 반응은 너무도 냉정했습니다. 우리가 오히려 어르신의 폭력적 행동을 참아냈습니다. 마치 책임이 우리에게 있다는 듯한 태도에 보호자들은 참담함을 금치 못했습니다. 물론 모든 요양원이 모든 요양보호사가 그러하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일이 벌어졌다는 사실 자체가 자식을 대신해 부모를 돌봐야 하는 시설에 대한 신뢰를 크게 흔들어 놓습니다. 그리고 많은 이들이 생각합니다. 혹시 내가 선택한 그곳도 그런 곳일까? 요양원은 누구의 죄를 심판하기 위해 만들어진 곳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이들이 그곳은 감옥 같다고 말합니다. 자유도 없고 존엄도 사라진 채 하루하루를 견디는 공간. 보건복지부의 최근 통계에 따르면 요양시설 내 학대 건수는 해마다 증가하고 있으며 그 실태는 우리가 상상하는 것 이상으로 무겁고 고통스럽습니다. 노년이란 시기는
인간으로서의 마지막 존엄이 가장 필요할 때입니다. 그러나 우리 사회는 그 노년을 점점 더 비참한 방향으로 몰아가고 있습니다. 그 결과 많은 노인들이 스스로 말합니다. 요양원에 들어간다는 건 곧 죽으러 가는 거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삶의 끝자락에서 그들은 조용히 하나씩 이별할 준비를 합니다. 사랑과 추억, 이름과 얼굴, 그리고 결국 자기 자신과의 이별. 그런데 그 마지막 길이 외롭고 고통스럽기만 하다면 우리는 과연 인간으로서의 책임을 다하고 있는 걸까요? 자식에게 외면당했다고 느끼는 노인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 감정은 단순한 기분이 아닙니다. 실제로 자식들이 책임을 피하려는 마음으로 감정적으로나 물리적으로 너무 힘들다는 이유로 부모를 요양시설에 보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는 부정할 수 없는 현실입니다. 부모가 과거에 좋은 부모 역할을 하지 못했다면 그 결정은 더욱 쉽게 내려지겠지요. 하지만 여기서 한번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아무리 값비싼 호텔이라 해도 우리는 결국 내 집이 최고다 라고 말하곤 합니다. 아무리 고급 요양원에 입소한다고 해도 낯선 공간에서의 하루하루는 마음을 어딘가 허전하게 만듭니다. 낯익은 소리, 손때 묻은 가구, 익숙한 사람들 속에서 살아가는 것이야말로 인간이 느낄 수 있는 가장 본능적인 평안 아닐까요? 그렇기에 우리는 늘 돌아가고 싶은 곳에 마음을 두게 됩니다. 죽음이라는 종착역을 준비하는 것, 그것은 나이가 들수록 한 번쯤은 마주하게 되는 숙제입니다. 그리고 만약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가 더 이상 자식에게 의지하지 않는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다면 막연히 두려워하기보다는 스스로 노후를 위한 계획을 세워야 할 때입니다. 나는 어떻게 늙어가고 싶은가 그 물음에 답할 수 있어야 합니다. 노년의 요양원이라는 최후의 선택을 피하고 독립적이고 존엄한 노후를 살기 위해선 딱 3가지를 기억해야 합니다. 첫 번째는 육체적 독립입니다. 노후의 삶에서 가장 우선되어야 할 것은 바로 자신의 몸을 스스로 책임질 수 있는 힘입니다. 다시 말해 건강 수명을 늘리는 것이 핵심이죠. 그 출발점은 기초 체력을 유지하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가장 기본이자 효과적인 방법은 근력 운동입니다. 걸을 수 있을 때 걸어야 한다. 안 걷게 되면 걷고 싶어도 걷지 못하는 날이 온다. 이 말은 결코 과장이 아닙니다. 누우면 죽고 서면 산다는 오래된 말처럼 나이가 들수록 근력이 떨어지는 순간부터 노화의 속도는 급격히 빨라지기 시작합니다. 실제로 많은 중장년층 이상 분들이 어느 날 갑자기 하체가 약해지거나 가늘어지는 현상을 겪습니다. 조기에 골다공증이 찾아오기도 하고 허리나 어깨가 구부정해지며 상체가 앞으로 기울고 무릎은 펴지지 않고 굳어가는 경우가 늘어납니다. 이 모든 변화는 근육이 우리 몸을 더 이상 제대로 지탱해주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근력이 약해지면 팔과 다리에 힘이 빠져 일상생활조차 힘들어지고 혼자 움직일 수 없다는 것은 결국 타인의 도움 없이는 살아갈 수 없음을 뜻합니다. 그렇기에 노년기의 자립을 지키기 위한 첫걸음은 근육을 붙잡는 것입니다. 운동은 어렵지 않습니다. 양손에 아령을 들고 발 뒤꿈치를 들었다 내리는 단순한 동작부터 다리를 어깨 너비로 벌리고 무릎 높이까지 앉았다가 일어나는 스쿼트 혹은 바닥에 누워 윗몸을 일으키는 것까지 이 모든 것들이 작지만 위대한 변화의 시작이 됩니다. 여기에 더해 유산소 운동도 함께 병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몸 전체의 순환을 돕고 폐활량을 유지하며 심장을 튼튼하게 만들어주는 활동들이죠. 대표적인 유산소 운동으로는 가벼운 산책, 줄넘기, 수영, 자전거 타기 등이 있습니다. 이 운동들은 무리가 가지 않는 선에서 자신에게 맞는 속도로 꾸준히 이어갈 수 있습니다. 어떤 운동이든 중요한 건 꾸준함입니다. 하루하루를 쌓아가는 힘이 모여 결국 자신을 지켜내는 방패가 됩니다. 노후에 누구에게도 의지하지 않고 내 손으로 삶을 가꾸고자 한다면
이 첫 번째 독립, 몸의 자립, 지금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유산소 운동은 노후의 삶에 활력을 불어넣는 숨결과도 같습니다. 매일 조금씩 꾸준히 이어간다면 그 작은 움직임들이 내일의 건강을 결정짓는 중요한 열쇠가 되지요. 수많은 유산소 운동 가운데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면 저는 망설임 없이 걷기를 권하고 싶습니다. 걷기는 특별한 장비나 장소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신발 한 켤레와 약간의 의지만 있으면 누구나 어디서든 시작할 수 있는 가장 손쉬운 운동이죠. 걷는 동안 몸은 자연스레 리듬을 찾고 호흡은 고르게 이어지며 마음은 고요 속으로 들어섭니다. 하지만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야 합니다. 단지 걷는 것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습니다. 노년기의 건강을 위협하는 가장 치명적인 적, 바로 낙상이 있기 때문입니다. 놀랍게도 우리나라에서는 65세 이상 고령자들의 사망 원인 중 두 번째로 많은 원인이 낙상 사고입니다. 넘어지는 그 한순간이 뼈를 부러뜨리고 병상으로 누워버리는 계기가 되며 한 번의 낙상이 평생의 자립을 앗아가기도 하지요. 그래서 지금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바로 균형 감각을 기르는 일입니다. 복잡하고 거창한 운동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단 한 가지, 일상 속에서 쉽게 실천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한 발로 서기 운동입니다. 이 운동은 단순해 보이지만 우리 몸속 깊은 근육과 균형을 동시에 깨우는 매우 효과적인 훈련입니다. 먼저 두 발을 편히 모은 뒤 눈을 감고 천천히 오른발에 체중을 실어보세요. 왼쪽 다리는 무릎을 살짝 구부린 채 발끝이 지면에서 약 15cm 정도 뜨도록 들어줍니다. 두 손은 자연스럽게 허리에 얹어 균형을 유지해 보세요. 겉보기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여도 막상 시도해보면 놀라운 현실과 마주하게 됩니다. 눈을 감고 한 발로 서 있는 일이 이토록 어려운 일이었나 싶을 정도로 몸은 앞뒤로 흔들리고 다리는 곧바로 저릿저릿해집니다. 이건 평소에 잘 사용하지 않던 심부 근육들이 비명을 지르기 시작한 신호입니다. 그러나 꾸준히 반복하면 몸은 스스로 중심을 찾아가기 시작합니다. 흔들림은 점점 줄어들고 버틸 수 있는 시간은 점점 늘어나지요. 이 간단한 운동 하나만으로도 낙상의 위험은 놀라울 만큼 낮아집니다. 둘째는 정신적 독립입니다. 몸이 건강하더라도 마음이 무너진다면 삶의 균형은 쉽게 무너지게 됩니다. 정신적 독립이란 기억을 지키고 감정을 다스리는 힘, 그리고 생각하는 능력을 잃지 않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노년기의 가장 큰 정신적 위협은 치매와 우울증입니다. 아직까지 치매를 완치할 수 있는 약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현재 개발된 약물들은 증상의 진행을 조금 늦춰줄 뿐 근본적인 해결은 되지 못합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약에 의존하기보다 생활 속 습관을 바꾸는 노력으로 먼저 대응해야 합니다. 그중 가장 손쉽고도 강력한 습관이 바로 음식을 오래 꼼꼼히 씹어 먹는 것입니다. 씹는 동작은 단순한 식사의 한 과정이 아닙니다. 그 자체로 뇌의 혈류를 증가시켜 활성화시키는 효과가 있습니다. 입속에서 씹는 리듬이 뇌를 자극하고 뇌는 그 자극에 반응하며 깨어나게 됩니다. 껌을 자주 씹는 습관도 같은 효과를 기대할 수 있지요. 또 하나 추천드리고 싶은 습관은 일기 쓰기입니다. 치매 초기 환자들의 공통적인 특징은 과거의 오래된 기억은 잘 떠올리지만 불과 몇 시간 전의 일은 기억해내지 못한다는 점입니다. 그 이유는 바로 단기 기억을 담당하는 해마라는 뇌 부위가 손상되기 때문입니다. 일기를 쓰는 것은 단순히 기록을 남기는 것이 아닙니다. 매일의 일상을 떠올리고 단어로 정리하며 감정을 써 내려가는 그 과정 자체가 해마를 자극해 기능 저하를 막아주고 더 나아가 오히려 기능을 향상시킬 수 있다는 사실을 많은 전문가들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늘 새로운 것에 도전하는 삶의 태도를 가져보세요. 뇌는 익숙함 속에 있을 때보다 낯선 자극을 만날 때 훨씬 더 활발히 움직입니다. 새로운 자극은 뇌의 회로를 다시 짜게 만들고 생각의 방향을 바꿉니다.
그 자극은 꼭 거창하거나 대단한 것이 아니어도 좋습니다. 한 번도 해보지 않은 요리법에 도전해 본다든가, 기타나 우쿨렐레 같은 악기를 처음부터 배워본다든가, 새로운 노래나 춤을 외워보는 것도 충분히 훌륭한 도전이 됩니다. 무언가를 처음으로 배운다는 설렘, 그 속에서 우리는 아직 살아있음을 느끼게 됩니다. 정신의 자립은 결국 멈추지 않는 도전에서 비롯됩니다. 몸이 흔들리지 않고 중심을 잡는 힘이 근육에서 오듯 마음이 흔들리지 않고 삶을 지탱하는 힘은 새로움을 향한 용기에서 오는 것입니다. 모든 변화는 새로운 자극에서 시작됩니다. 뇌 역시 그렇습니다. 익숙함에 머무르면 서서히 기능이 둔해지고 활기를 잃어갑니다. 반면 낯선 길 위에 서는 순간 우리의 뇌는 활짝 깨어납니다. 한 번도 가보지 않은 동네를 천천히 걸어보세요. 평소 지나치던 골목길 대신 다른 방향으로 발걸음을 옮겨보세요. 낯선 거리, 처음 보는 간판, 처음 마주치는 풍경, 이 모든 것이 뇌에게는 참신한 자극이 되어 활력을 불어넣습니다. 더 나아가 새로운 도시, 익숙하지 않은 문화 속으로 여행을 떠나는 것도 탁월한 방법입니다. 공항에서 마주하는 낯선 언어, 길을 묻는 작은 대화, 예상치 못한 일정의 변수들까지 뇌는 매 순간 적응하고 판단하며 활발하게 회로를 작동시킵니다. 그리고 또 하나, 혼자 있기보다 함께하는 삶을 선택하세요. 사회적 고립은 노년기에 가장 조용하지만 치명적인 위협입니다. 사람을 만나는 것, 대화를 나누는 것, 함께 웃고 떠드는 것, 이 모든 것이 치매를 예방하는 아주 강력한 보호막이 되어줍니다. 젊은 시절처럼 자주 외출하고 사람들과의 모임을 지속하세요. 지역 커뮤니티, 취미 모임, 봉사활동 등 어느 것이든 좋습니다. 다양한 얼굴, 다양한 주제의 대화, 예상치 못한 상호작용들이 뇌에게는 강력한 활성제가 됩니다. 그리고 항상 웃으세요. 전문가들은 말합니다. 웃음은 뇌를 젊게 만든다고요. 웃을 때 우리는 좌뇌와 우뇌를 동시에 사용하게 되고 얼굴 근육이 움직이며 뇌의 혈류가 증가하고 그로 인해 기분이 좋아지고 몸 전체가 에너지를 얻습니다. 그런데 뇌에는 아주 재미있는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진짜 웃음과 가짜 웃음을 구분하지 못한다는 점입니다. 억지로라도 웃는 얼굴을 만들어 보면 뇌는 그걸 진짜로 받아들이고 기분 좋은 호르몬을 분비합니다. 그러니 오늘 하루 거울 앞에서라도 웃어보세요. 마음은 아직 우울하더라도 몸부터 웃는 법을 기억하게 된다면 조금씩 진짜 웃음으로 변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우울증에 대해 이야기해 볼 시간입니다. 정신적 자립을 가로막는 가장 큰 적이 바로 이 우울증입니다. 우울은 마음을 가라앉히고 일상의 빛을 잃게 하며 더 깊어지면 치매와도 얽혀 삶의 질을 급격히 떨어뜨립니다. 실제로 많은 노인들이 우울증 초기 증상을 치매로 착각하거나 반대로 치매가 시작되었는데도 우울증이라 여겨 치료가 지연되기도 합니다. 두 증상은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이 유사하기에 전문적인 진단과 빠른 치료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우울증을 예방하는 길은 무엇일까요? 가장 핵심적인 태도는 긍정과 낙관입니다.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을 미리 걱정하지 마세요. 이미 지나간 과거를 붙잡고 후회하지 마세요. 지금 이 순간을 충실히 살아가는 마음, 바로 그 순간 우리는 삶을 다시 사랑하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경제적 독립에 대해 짚어보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100세 시대라는 전에 없던 시기를 살고 있습니다. 이제 노후는 잠깐의 여유가 아닌 또 하나의 인생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만큼 준비는 더 일찍 시작되어야 하고 더 단단해야 합니다. 정년퇴직 이후에도 새로운 일자리를 찾고 작은 수입이라도 스스로 벌 수 있는 힘을 기르는 것이 중요합니다. 제2의 직업, 제2의 역할을 갖는 삶, 그것이 바로 진짜 자립의 시작입니다. 배움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이 나이에 뭘 더 배우냐는 생각 대신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는 마음으로 한 걸음씩 내디드세요. 새로운 기술, 취미, 자격증, 온라인 강좌,
봉사나 창업까지 무엇이든 시도하는 그 정신력 자체가 당신을 누구에게도 의존하지 않는 사람으로 만들어줍니다. 몸이 움직이고 마음이 웃으며 스스로 벌고 쓰는 삶. 이 세 가지의 독립은 노년을 초라하게 만드는 모든 조건들로부터 당신을 지켜주는 든든한 방패가 될 것입니다. 노년이 되어서도 경제적으로 홀로 설 수 있다는 건 단지 돈의 문제를 넘어서 존엄한 삶을 지키는 일입니다. 늙고 병드는 것이 자연의 섭리라지만 저는 생각합니다. 내가 떠나는 마지막 순간까지 정신이 또렷하고 몸이 스스로를 지탱할 수 있기를. 기억의 끈이 뚝 끊어져 더 이상 누구인지조차 알 수 없게 되는 순간, 그건 몸이 살아있다 해도 이미 영혼이 떠난 것이나 다름없지 않을까요? 그리고 내 뜻대로 움직일 수 없는 몸을 지켜보며 겪는 무력함, 그건 겉으로 말하지 않아도 속에서 깊게 타들어가는 고통일 겁니다. 혹여 가족 중 누군가가 큰 병에 걸리면 집안의 웃음은 사라지고 일상은 피로로 뒤덮입니다. 처음엔 안타까움이었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말 못할 짐이 쌓이고 결국엔 돈 문제로 얼굴을 붉히며 서로를 원망하게 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누구를 돌볼 것인가? 누가 더 많이 책임질 것인가? 그 싸움 속에서 부모는 침묵합니다. 말없이 자식들의 갈등을 지켜보며 아무것도 해줄 수 없는 자신을 원망하며 그저 눈물로만 고개를 떨굽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움직여야 합니다. 살아있는 동안 건강하고 온전한 삶을 살아야만 합니다. 법륜스님은 인생의 방향을 바로잡기 위한 4가지 조언을 남기셨습니다. 그 말씀은 단순한 조언이 아니라 삶을 끝까지 주체적으로 살아내기 위한 마음의 무기가 됩니다. 첫째, 행복을 구걸하지 마십시오. 누군가의 말 한마디, 행동 하나에 따라 내 기분이 오르락내리락 한다면 그건 내 인생의 운전대를 남에게 맡긴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누가 어떻게 하든 나는 괜찮다는 중심을 갖고 당당히 나의 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둘째, 모르면 물어보면 됩니다. 틀렸다면 고치면 됩니다. 잘못했다면 진심으로 뉘우치면 됩니다. 그 어떤 상황에서도 움츠러들지 않고 스스로에게 솔직하며 배우는 태도를 잃지 않는다면 우리는 언제나 인생의 주인이 될 수 있습니다. 셋째, 인생에는 정답이 없습니다. 누구나 각자의 선택대로 살아갑니다. 어떤 선택이 맞는 길인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건 선택 이후에 책임을 다하는 태도입니다. 그 책임이 결국 내 삶의 깊이를 결정합니다. 넷째, 잘 산 인생은 높은 자리를 차지한 삶이 아니라 오늘 죽어도 후회 없는 삶입니다. 우리는 모두 죽는다는 걸 알고 있으면서도 영원히 살 것처럼 오늘을 미루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하루하루를 소중히 살아내지 않으면 그 마지막 날 반드시 후회가 남습니다. 오늘이 마지막이라 해도 아깝지 않은 하루. 그 하루를 매일 쌓아가야 합니다. 내가 살아온 모든 날들이 곧 나의 미래입니다. 무엇을 쌓아왔는지가 어떤 모습으로 늙어갈지를 결정합니다. 지금까지 나눈 이야기, 노년을 준비하기 위한 3가지 핵심, 육체적 독립, 정신적 독립, 경제적 독립. 이 3가지는 단순한 생활 수칙이 아니라 존엄을 지키며 살아가기 위한 삶의 철학입니다. 아직 숨 쉬고 있을 때, 아직 걸을 수 있을 때, 아직 말할 수 있을 때 그 모든 살아있음의 기쁨을 누리십시오. 이것은 단지 한편의 조언이 아닙니다. 철학이 있는 인생을 살고자 하는 당신의 삶에 건네는 응원의 메시지입니다. 지금 여기서부터 내 삶의 주인은 나라는 것을 기억하며